우리 8번까지 했고요. 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짝을 가진 개념어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는 우리가 방금 봤던 표현법이랑도 좀 겹쳐서 방금 봤던 것들은 좀 같이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반어와 역설은 많이 묶여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까 봤던 그 표현도 여기 있네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확신 단정과 가정 의심은 딱 봐도 이제 반대될 것 같고,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보셔야 되는데, 찬피안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현세와 내세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고전 소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혹은 고전 시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내세라는 말이 나오면 저승이고요. 현세라는 말이 나오면 이승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알 것 같고, 직접적 완곡하는 알 것 같고, 고결하다, 속물적이다도 알 것 같고, 요 정도 탈속과 속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탈속, 속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고요. 속세는 이제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는 어떤 도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여성어조라고 얘기를 해서요. 종결음이 요를 주로 사용을 해요. 나는 기다릴 테요. 이런 거 있죠. 나는 기다릴 테요. 이런 것들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죠. 요자는. 근데 모모 라로 끝나는 애들은요. 조금 강인해요. 단호해요. 혹은 모모 다라고 끝나는 애들도. 나는 바위가 되리라. 이런 것들도 이제 남성적 어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집약은 줄이는 거, 확산은 버티는 거. 아까 얘기했죠? 점층법은 점점 커지는 거, 점강법은 점점 작아지는 거. 현실과 이상은 딱 봐도 아실 것 같고요. 애국지사, 기회주의자. 우리 애국지사는 당연히 희생하는 사람. 기회주의자는 그거를 쏙쏙쏙 피해 나가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요거는 사실 문학에서 할 내용은 아니고요. 문학에서 할 내용은 아니고 이제 문법에서 종종 나오는 내용인데, 명사형 종결과 명사 종결이 있어요. 우리 명사라는 거는 딱 봤을 때 명사로 끝나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새, 나무 이런 애들은 진짜 명사야. 이런 애들로 끝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실제 명사로 종결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명사형 종결은요, 이건 조금 문법적인 부분이어서 좀 어려운데, 용언의 명사형으로 종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슬프다 에다가 미음 넣으면 명사형이고요. 기쁘다 에다가 미음 넣으면 걔는 명사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언이 명사인 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명사 종결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요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상승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좋은 겁니다. 하강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나쁜 겁니다.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타오르는 연기는, 선생님 타오르는 연기는요? 물론 이제 슬플 때 하는 거기는 하고, 꽃비가 날리는 도 내려가는 거긴 하지만 기쁘기는 한데, 대부분의 이미지는 상승 이미지는 좋은 거, 하강 이미지는 안 좋은 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표면, 이면,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 속에 있는 거, 환상, 비현실, 초현실, 형 이상학적인 것과 현실은 반대되는 거고, 이 자조적과 냉소적이라는 표현도 우리 친구들 좀 처음 보는 표현일 것 같아요. 자조적이라는 거는요, 스스로를 비웃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에 비웃는다 할 때, 그 조소할 때의 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비웃는,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게 아니야. 죽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뭐다? 죽어 있다.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 너무 쓰레기거든. 그래서 나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자조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냉소적, 자신이 처한 시대나 부정적 인물에 대해서 비웃는 거. 내가 아니라 남을 비웃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깔쭉거린다, 날아온다. 이거는 이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새라는 애가요. 인간들을 깔쭉거리고 비웃는 대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냉소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의 반대는 당연히 복종일 거고요. 섬세하다의 반대는 당연히 단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여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넘어가서 잘하면 오늘 다 할 수 있겠는데? 다 할 수 있겠는데? 자, 대신 우리 친구들 다 하면 숙제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요.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할게. 자, 포함관계인 개념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후회라는 거는요. 나를 반성할 때 우리가 후회라는 거를 하잖아요. 얘들아. 그치? 회한이라는 거는요.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만 한스러운 거야. 너무 가슴에 메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회한의 정서, 회한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후회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뭐를 안 했다.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후회인 건데요.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당신 죽어 처음으로 배옷 한 벌 해 입혔네. 너무 슬프지 않나요? 살아있을 때는 당신한테 옷 한 벌 못 해줬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야 옷을 해줬대. 너무 슬프죠? 그치?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한스럽다. 반성을 하면서 한스럽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하. 자, 학식. 공부 잘하는 애들 가지고 우리가 학식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잘난 척까지 하는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학스럽다. 그래서 현학은 약간 좀 뭐랄까 좀 비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쟤는 굉장히 현학스럽다, 현학하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비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의적, 우화적.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름이 비슷해요. 우의적이라는 말과 우화적이라는 말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우의적이라는 말 안에 우화적이 들어가 있는데 우의적을 잘 기억하세요. 우의적. 자, 우화. 우리 친구들 우화 뭔지 아시죠? 이소부화할 때 우화. 동물들 이야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의적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독재 정권하에 고통받는 나는 세상에 갇힌 피 흘리는 새다. 내가 뭐래? 세상에 갇힌 피 흘리는 새래. 아까 우리 세상에 갇혔다라는 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갇힌 애는 저번 시간에 했는데 독재 정권에서 갇혀있는 애들. 자유롭지 못한 애들을 가지고 세상에 갇혀있다고 얘기를 하죠. 피 흘린대. 고통받는다라는 의미인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돌려서 세상에 갇힌 피 흘리는 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우의적이라고 하고요. 우화적은 얘들아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얘기하기 때문에 어때? 완전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노루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나이 많다 하니 어느 갑자에서 낳느냐 호패를 올리라. 자, 이거 지금 뭐냐면요. 나이가 많다고 이거 아마 이게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전이라고 붙는 이제 동물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요게 노루가 너 나이 많다고 하던데 어디서 태어났는데 호패 보여줘. 약간 민증 같은 거 보여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동물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병사 혹은 뭐 군사 정도가 되겠죠. 그런 애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성찰 안에 반성이 있습니다. 우리 반성은 진짜 잘못했을 때 하는 게 반성이죠. 성찰은 잘못했는지를 내가 살피는 걸 가지고 성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를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자, 내가 숲을 이렇게 이루는 걸
산불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숲이 이제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숲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그 숲을 들어가 보고서야 이렇게 나무들이 좀 빽빽하게 이뤄야 숲을 이룬다라는 거를 그때서야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잘못했던 걸 살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냐?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꺼내서 봐야 돼요, 얘들아. 반성은 무조건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찰은 무조건 반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화류법,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화류가 의인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아까 얘기해서 넘어가고. 문답. 문답은요, 나 혼자서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나와 너도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묻고 답하는 걸 자문자답이라고 하고요. 나와 너가 같이 얘기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문답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금 굉장히 쉬워서 선생님 좀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다음에 해학. 해학은 웃기기만 합니다. 연민과 공감을 드러낸다고 얘기하는데, 자, 잘 봐요, 얘들아. 해학은 웃기기만 해요. 풍자는 웃기는 것 플러스 비판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시 한번 볼게요.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자, 이게 무슨 시냐면 얘들아, 가슴이 너무 답답하대. 우리 가슴이 답답하면 어떡해요? 가슴이 답답하면 뭐하니 너니? 뭐 하세요? 가슴이 답답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슴이 답답하면 선생님은 뭐하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좀 풀립니다. 근데 이 가슴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 이 가슴에다가 창문을 만들고 싶은 거야. 창문을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이 창문을 열었다가 닫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크나큰 장도리 이제 망치 같은 거예요. 망치로 뚝딱 박아서 가슴에다가 창을 내고 싶어. 그래서 답답할 때면 이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웃기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남촌 한량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 무식하고. 자, 남촌 한량 개똥이. 한량이라는 거는 노는 애들, 백수를 가지고 한량이라고 얘기해요.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논대. 자, 부모 잘 만난 덕에 뭐 한다라는 거야? 편히 논다라는 거야. 그리고 무식하대요. 이거는 우리 풍자,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웃기게도 표현을 했지만 개똥이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풍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비판의 뜻이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해학과 풍자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의문형 진술. 의문형 진술. 서리법.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의문형 진술과 서리법은 따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문형 진술을 사용했을 때 해석이 반대가 되면 걔는 서리법이고 그대로 해석이 되면 의문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예시 볼게요.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자, 얘들아, 이거는 거꾸로 해석이 되니? 칼자국을 모른다로 해석이 돼요? 칼자국을 모른다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의문형 진술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서리법 예시 볼게요. 여름삼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다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이 돼서 얘는 서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대구와 연세. 연세도요, 대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구 아까 선생님이 A는 B이다 이렇게 했을 때 뭐뭐는 뭐뭐다가 반복이 되면 대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예시는 보세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거. 뭐뭐는 뭐뭐고 뭐뭐는 뭐뭐다. 이런 거 우리 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세 한번 보세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빼. 고인 또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빼. 뭐뭐고 이렇게 되죠. 뭐뭐도 뭐뭐고 뭐뭐도 뭐뭐다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대구도 적용이 됐지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고인을 못 봐.
나도 못 봐. 이런 식으로 또 연세로도 묶여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처음 보는 말이 나왔어요. 드디어 처음 보는 말이 나왔어요. 보세요, 보세요. 앞에 보세요. 토속, 향토, 목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토속, 향토는요, 언제 사용을 하냐? 시골 혹은 고향일 때. 근데 고향이 도시면 안 돼요. 고향이 도시면 적용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고향은 시골이기 때문에 고향이거나 혹은 시골로 제시가 됐을 때 토속, 향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목가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얘들아. 목가라는 말은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파라다이스야. 향토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완전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유토피아라고 하죠. 유토피아. 깊은 산 허리에 자그마한 집을 짓자. 벚꽃이 희게 핀 황혼이면 먼 구름을 바라보자. 굉장히 분위기가 약간 좀 몽환적이고 실제로 없는 공간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목가적이다. 목가적 분위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요. 어떤 작품을 많이 배울 거냐? 시조라는 걸 많이 배울 거예요. 시조. 고전시가라는 말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조 가사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배울 건데 그런 것들에서 무조건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여음구와 후렴구예요.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둘이 의미가 비슷해. 여음구는 선생님이 계속 말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 재미가 없죠? 여기까지만 내가 말을 열심히 하고 여기서부터는 또 물어볼 거예요. 자, 여음구는 의미 없는 구절을 노래할 때. 그러니까 뜻이 없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요거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못하겠죠? 달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멀리곰 빛이 오시라.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일단 이 점부터 못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요 점이 무엇인가? 요거 어떻게 읽나? 요거는 우리 아로 읽으시면 돼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애들 있죠? 이건 이제 첫 번째로 왔잖아, 얘들아. 첫 번째로 오는 애들은 대부분 아로 읽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오는 애들은 대부분 으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얘는 이제 두 번째로 왔으니까 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근데 해석 자체는 아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석은 원래 무조건 아로 해야 되는데 해석할 때 우리가 이거 도다샤로 하면 약간 해석이 어려우니까 도드샤로 하면 조금 더 해석이 편하겠죠. 그럼 이거 달, 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일단 이제 읽을 수는 있어. 읽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해석을 좀 해드리면요. 달, 하는요. 이거 이제 중세문법입니다. 중세문법에서 높임 표현을 의미해요. 누구누구 이시여 도노법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어려울 것 같아서. 달이시여 높이 높이 파란색이네. 달이시여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빕니다. 비춰주세요. 이 뜻입니다. 이 곰이라는 것이 강세접사라고 얘기를 해서요. 앞에 있는 말을 두 번 반복하면 돼요. 높이, 곰이니까 높이 높이. 머리, 곰이니까 멀리 멀리. 이렇게. 달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해석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뭘 해석 안 했을까? 해석 안 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어기야를 선생님이 해석하지 않았어. 어기야. 어기야가 바로 뭐냐? 여음구예요. 뜻이 없는 애인 거야. 그래서 얘는 해석하지 않아요. 굳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좋아요. 다음에 그러면 후렴구는 무엇이냐? 후렴구는요, 같은 위치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것만 나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아이고, 가시리.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친구들 책에 있는 그 내용인데 우리 친구들이 요것만 봤을 때는 사실 요것만 봤을 때는 선생님 반복되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를 보면요. 어디가 반복돼 얘들아? 위증질과 그치. 위증질과 태평성대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지금 해석 따라오고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지금 요 펜이 여기는 안 적혀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크게 표현 됐다. 이걸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구나. 보세요. 아이고. 보세요. 맨 윗줄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그 다음 줄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 아래 요거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서러우니 보내옵노니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안 된 부분이 꽤 많죠,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해석 안 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나는이라는 거 해석 안 했어요, 그쵸? 나는이라는 거 해석 안 했고요. 그리고 반복되고 있는 애들 있지, 요거. 위증질과 태평성대. 요것도 해석하지 않았어. 해석은 돼요.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위증질과 태평성대라는 거 혹시 아세요? 태평성대? 태평이. 어디가? 나라. 그래, 나라가. 나라가 태평을 가지고 태평성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태평이에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던 그 시의 내용이 어때, 얘들아? 내용에 집중해보세요, 한번 이번에.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보고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봐 두렵습니다. 서운한 님 보내옵노니 가자마자 돌아오소서. 내용이 어때요? 어떤 내용이야? 이메일 보내는 맞아, 이별 보내는 이별의 상황이에요. 이별의 상황. 자, 이별의 상황인데 얘들아, 태평성대 뜻이 뭐라고 아까? 나라가 태평한 거. 지금 우리 이 시의 내용은 뭐예요? 이별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어? 나라가 태평하대.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고려가요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선생님이 같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복잡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고려가요가 나중에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됩니다. 근데 우리 궁중음악에서는 좀 신나는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나라를 좀 찬송하고 신나는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증지가 태평성대라는 부분 구절이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위증지가 태평성대가 뭐다? 후렴구다. 후렴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위증지가 태평성대는요, 참고로 와! 나라랑 태평성대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와, 나라랑 태평성대 이거를 위, 증질과 태평성대 이렇게 한 거야. 웃기죠? 안 웃기구나. 자, 볼게요. 그래서 위, 증질과 태평성대가 여기서는 후렴구다. 얘가 후렴구예요. 자, 다음에 시각적, 회화적.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시각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가지고 시각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회화는 그림이에요. 그림. 우리 회화 그림 아시죠? 회화로 되어 있는 그 그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풍경이 그려져요. 조금 더 아름다운 어떤 풍경이 그려지면 회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다음에 10일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어 관련 추가 팁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혼자 보셔도 이거는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어는 글 이해와 선지 공략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념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요.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막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자택일형 반의관계라는 게 있어요. 중간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화체와 독백체 사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모든 시는 대화체 아니면 독백체인 거야. 대화체가 아니면 당연히 뭐겠어요? 독백체겠죠? 독백체가 아니면 당연히 대화체겠죠. 그치? 대화체 말고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도 할 수 있다 했어?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도 한다 했어요. 대화체라는 말 대신에. 근데 중간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상대적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이 폭발하는 거의 사이 있을 수 있죠. 그치? 감정을 절제하는 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노을이 떠 있었다. 자, 감정을 절제한다는 말 자체가 얘들아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이 부분에서 감정 드러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어땠을까? 슬프겠죠, 당연히. 죽을 만큼 슬펐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 감정을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거고요. 자, 감정이 폭발한 거 보세요. 에고 가신 아버지를 어이한단 말인가? 지금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감정이 폭발한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 중간항,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가족들이 슬퍼했다. 약간 좀 담백하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것도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상대적 개념어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적 개념어들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A에 비해 B가 더한다. B에 비해 C가 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봐봐. 얘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가족들이 슬퍼했다는 얘가 이거 A, B, C라고 한다면 B는요. A에 비해서는 감정이 잘 드러났어. 그치? 근데 B랑 C랑 비교하면 누가 더 잘 드러난 거야? C가 더 잘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선지들은 무조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전제형 내포관계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하나가 맞으면 나머지도 맞다라는 거야. 자, 부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부재해요. 아까 예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부재했었죠. 누군가가 부재를 하면 어때? 그 사람이 보고 싶어. 그리워져. 자, 그리우면 어때? 자책과 원망도 같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두려움과 아쉬움도 같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재시에서 자책하는 시적화자는 당연히 그리움의 감정을 느낄 거고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시적화자는 자책도 하면서 원망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부재의 상태, 그리움, 자책, 원망, 두려움, 아쉬움 이렇게 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얘네들이 제시가 되면 그리움이 제시가 되겠구나. 그리움이 제시가 되면 부재의 상태가 당연히 제시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전제형, 디폴트 값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의 개념,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사회화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사회 안에 일제산업화, 독재, 6.25 한국전쟁 이렇게 이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산업 사회는 사회 부조리 똑같은 말 사회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등서열형 대등관계라는 게 있어요. 좋은 기분 교훈, 나쁜 기분 비판.
그래서 교훈적인 시도 비판적인 시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나열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런 거는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자가 있고 없고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청자가 있으면 대화체, 대화체에서 또 대답이 있으면 대화 형식이라고 또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모든 대화 형식은 대화체야. 하지만 모든 대화체가 다 대화 형식은 아니라는 거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휴 힘들죠? 요거는 내용 개념과 형식 개념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무조건 맞는 개념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뭐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우리 친구들 힘들죠? 요 추상적 관념과 감각적 이미지까지만 보고 우리 문제 조금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너무 쭉쭉쭉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고전 운문 맵 앞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벌써 11까지 해버렸어. 그래서 문제를 조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요 추상관념 감각적 이미지까지만 하고 문제를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할게요. 문제 풀면 또 못 쉴 것 같아서. 자 추상관념 감각적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앞에서 봤죠? 그치? 추상관념 슬픔, 우정, 환희, 절망, 고향 이런 것들 우리가 추상관념이라고 보고요.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위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 자 근데 대립적인 이미지가 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의미가 반대일 수도 있고 형식이 반대일 수도 있어. 봐봐 얘들아. 펜은 칼보다 강하다. 자 펜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의미해요? 한문? 학문 맞아요. 학문을 의미합니다. 공부하는 거 그치? 칼은? 무력 맞아요. 총, 무력 이런 거 무기 같은 거. 그래서 펜과 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의미 반대는 이렇게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치? 펜과 칼 이렇게 반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형식 반대만 한번 볼게요. 형식 반대. 흰 크림 속 붉은 체리를 좋아해. 자, 지금 의미 반대는 펜과 칼이었어요. 그쵸? 근데 형식 반대는 흰 크림 속에 붉은 체리를 좋아해. 이거는 왜 형식이 반대냐? 흰 크림, 붉은 체리. 희다, 붉다라는 거는요. 하나의 형식적인 심상입니다. 심상.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미상의 반대라기보다는요. 심상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어서 형식이 반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흰색과 붉은색, 색채 이미지가 대립되기 때문에 형식 반대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미 반대는 뭘까? 자, 우리 흰 눈. 눈은요, 얘들아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저번에? 눈은 뭐라고 했죠? 역경 맞아요. 시련과 역경, 고난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르시면 적어주세요. 눈은 시련. 자, 흰 눈 속에 붉은 매화. 매화는 뭐였어요? 기억하세요? 지조와 절개. 맞아. 지조와 절개. 지조와 절개. 우리 친구들이 아직 좀 낯을 가리는군요. 선생님의 선생님 혼자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또 말이 되게 많거든. 우리 친구들이 커트하지 않으면 나 말 계속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같이 좀 해주세요. 아니 잘하는데 말을 안 해. 잘해. 우리 친구들 다 잘해요. 근데 왜 말을 안 해? 좀 더 자신 있게 말을 해봐요. 알겠죠? 알겠지? 고개라도 끄덕거려 줄래? 고개라도 끄덕거려줘. 알겠지? 알겠지? 그래. 자, 그래서 우리 시련과 지조와 절개라고 했을 때 딱 봐도 이거 일단 의미 반대되죠. 근데 형식적으로 반대는 또 뭐야? 흰색과 붉은색. 형식이 또 반대되네요. 그쵸? 그래서 흰눈 속의 붉은 매화를 존경해 라는 부분은 의미도 반대고 형식도 반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뭐 상징적 의미의 반대, 뭐 단순 감각의 반대라고 되어 있고, 감각적 이미지는 우리 아까 했었죠? 시청, 미후, 촉 했을 때, 여기 나오네. 복합 심상과 공감각적 심상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쵸? 지금 공감각적 심상은 우리가 한 대상의 두 가지 심상이라고 얘기했고요. 복합 심상은 두 가지 대상의 두 가지 심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달의 숨소리. 얘들아, 달이 우선일까? 숨소리가 우선일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달이 숨소리가 있나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뭘까? 달이겠죠. 그치? 그러면 시각인데 청각인 척 한다고 하니까 얘는 시각의 청각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복합 심상은 아까 대상 두 가지에 심상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근데 담요가 지금 하나의 대상으로 제시가 됐지만 나뉘어져 있죠. 얘가 얘랑 같이 이렇게 묶이는 것들이 아니라 부드러운 담요와 향긋한 담요인 거잖아. 그치? 부드러운 담요와 향긋한 담요로 나뉘어집니다. 얘는 촉각이고요. 얘는 후각인 거죠. 그치?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요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명암 대비가 나옵니다, 얘들아. 명암 대비는요. 밝은 달, 밝은 거랑 어두운 거에 대한 명암 대비와 흰색과 붉은색이라는 색채 대비가 또 일어나요. 색채랑 명암은 좀 달라요, 얘들아. 어둡고 밝은 거와 흰색과 붉은색의 대비는 좀 다르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계속해서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됐어요. 추상 개념, 뭐 형상화 이런 개념이 계속 얘기가 나왔고, 앞부분은 개념어가 좀 많이 나왔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친구들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선지에서 많이 나오는 시성전개 방식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여기 진도 안 나갈 거고 조금만 문제 풀고 진도 나갈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